어머, 여보, 저게 그 여자야. 세상에 꼴 좋다, 다. 최지은이 차 창문 너머로 고무장화를 신고 닭장에서 달걀을 수거하는 여자를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40년 내조한 재벌 부인이 시골에서 달동이나 치우고 있네? 재벌 회장 박태주는 내연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버린 전처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차에서 내린 순간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허름한 농가 대신 깔끔한 간판이 걸린 양계장, 주차장에 가득 찬 서울 번호판 차들, 그리고 체험객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전처의 모습. 수진이 고개를 돌려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무심하게 시선을 거두고 다시 닭장으로 향했습니다. 40년을 자신의 그림자로 살던 여자가 자신을 알아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털썩. 재벌 회장이 시골 양계장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태준의 40년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고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5월 초 화창한 오후의 햇살이 충남 홍성군의 한적한 시골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좁은 농로 위로 검은색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서며 뒤편으로 흙먼지를 일으켰죠. 운전석에는 대한그룹 회장 박태준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서는 내연녀 최지은이 창밖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의 비서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조용히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지은이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야? 논밭밖에 없잖아.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내비게이션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3년 전 이혼할 때 전처 수진에게 넘겨준 시골 땅 7,000평. 당시에는 가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 별 미련 없이 내줬는데 최근 인근 관광단지 개발 소식에 땅값이 7배나 뛰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은이 태준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시골에서 닭이나 키운다며? 조용히 해. 태준이 짧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역시 수진이 어떤 꼴로 살고 있는지 궁금했죠.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태준이 차를 세우고 밖을 내다보는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예상했던 것은 허름한 농가와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반대였죠. 수진네 농장이라는 깔끔한 간판이 걸린 정비된 양계장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포장된 주차장에는 서울과 수도권 번호판을 단 승용차 5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안내판에는 농장 체험 프로그램 일정과 직거래 유정란 판매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닭장에는 건강한 닭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모이를 쪼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도시에서 온 가족들이 북적이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태준이 차에서 내리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확실해? 네, 회장님. 등기부등본 주소와 일치합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과 지은이 농장 입구에 서 있을 때 닭장 앞에서 한 여성이 달걀 바구니를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린넨 앞치마와 하늘색 체크셔츠, 고무장화 차림이었죠. 김수진이었습니다. 3년 전 이혼 당시 피기 없이 창백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마을 여성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였죠.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을 질끈 깨물며 중얼거렸죠. 뭐야 저게?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농장 입구에 서 있는 태준과 지은을 발견했죠. 태준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여자가 자신을 알아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놀랄지, 당황할지, 아니면 원망의 눈빛을 보낼지. 그런데 수진은 마치 낯선 방문객을 보듯 무심하게 시선을 거두더니 다시 달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무심함이 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 여자가 날 못 알아본 거야?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 태준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가서 직접 얘기해. 땅 협상하러 왔잖아. 두 사람이 수진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농장에서 체험객들을 안내하던 마을 이장 정순자가 성큼 걸어와 앞을 막아섰습니다. 순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 차림을 한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누구 찾아오셨소? 김수진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약속은 있어? 약속이요? 약속 없으면 돌아가시오. 여긴 개인 농장이요. 순자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냐는 듯 순자를 노려봤지만 농사일로 단련된 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순자는 하이힐을 신고 흙바닥에 서 있는 지은의 발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시골에 그런 신발 신고 오시면 어쩌요? 지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때 농장 체험을 온 가족 중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병아리도 만져봐도 돼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수진이 아이의 손을 잡고 육추실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태준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0년간 자신의 내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 여자. 자신이 버린 여자. 그 여자가 자신 없이도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태준의 다리에서 힘을 빼앗아갔습니다. 털썩. 태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지은이 놀라서 부축하려 했지만 태준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주저앉은 태준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뜻 뭐하는 양반이 이러고 있어. 주변의 마을 사람들과 체험객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비싼 차 타고 왔는데 왜 저러지? 쏟아지는 시선에 지은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졌습니다. 지은은 태준을 억지로 일으켜 차로 끌고 갔죠. 검은색 벤츠가 농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수진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벤츠가 농장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서 지은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시골에서 저렇게 잘 살 수 있어? 말이 돼?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전방만 응시했습니다. 수진의 무심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뒷좌석의 비서는 눈치를 보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땅 요즘 개발 호재로 평당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올랐대. 7,000평이면 24억 5천이야. 어떻게든 되찾아야지. 태준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한 후에도 태준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혼자서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한편 시간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대한그룹 본사 회장실. 창밖으로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태준이 책상 위에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40년간 내조한 거 알아.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까.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유가 뭐야? 태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늙은 여자랑 살기 싫어.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이유야? 됐어. 더 얘기할 것 없어. 수진이 비틀거리며 회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문밖 소파에는 지은이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은 비웃음만 흘렸고 비서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봤습니다. 수진은 40년간 살던 청담동 저택으로 돌아와 장남 박준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석아, 엄마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엄마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아버지 회사 생각해서 조용히 정리해. 나중에 연락할게.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남 박민수에게도 연락했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로 급한 일이 있다고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수진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준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이혼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자료 10억 원과 충남 홍성의 시골 땅 7,000평이 사모님 몫입니다. 수진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부동산은요? 현금 자산은요? 그건 모두 회장님께 귀속됩니다. 40년을 살았어요. 시부모님 봉양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사업 내조한 게 고작 이거란 말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더 이상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셨고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소송이 되면 여러 가지가 언론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사모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것이 협박임을 수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재산을 조사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었죠. 며칠 후 수진은 혼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태준이 보낸 이사짐 업체가 청담동 저택에서 수진의 짐을 싸서 내보냈습니다. 수진은 40년간 살던 집을 거의 빈손으로 나섰죠.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수진은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시어머니를 간병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이혼 후 일주일 수진은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충남 홍성의 시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외진 곳. 도착해보니 풀이 무성하게 자란 빈 농가와 황량한 땅만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20년 전 태준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 수진 명의로 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개발이 무산되어 방치되어 있었고 이혼할 때 태준이 가치 없는 땅이라며 수진에게 떠넘긴 것이죠. 수진은 빈 농가마루에 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66년을 살았는데 내 이름 외에 아무것도 없구나. 위자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과 자녀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죠. 남은 5억 원이 수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수진이 빈 농가마루에 앉아있을 때 옆집에서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 여성이 수진의 창백한 얼굴과 주저앉은 자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요. 우리 집으로 가시죠. 그 여성이 바로 마을 이장 정순자였습니다. 순자의 집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어 고추와 상추, 깻잎 등이 자라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죠. 자, 많이 먹어요. 순자가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낯선 시골 마을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는 별다른 말 없이 밥그릇에 밥을 더 퍼줬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수지는 자신의 사정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듣다가 말했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생각해요. 다음날 아침 순자는 수진을 데리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면사무소, 농협, 경로당, 마을 슈퍼, 보건진료소. 이 마을에서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함.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셋째는 버틸 수 있는 마음가짐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데 이 동네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요즘 유정란 값이 좋아요. 이 근처에 계란 유통센터도 있고. 닭을 키워보는 게 어떻겠어? 순자가 덧붙였습니다. 마침 이웃 마을에 폐업하는 농가가 병아리 300마리를 처분하려 한다던데. 수진이 망설이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35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소.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웠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하라고 쫓아냈고 친정에서도 안 받아줬지. 순자의 눈에 옛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사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 수지는 순자의 소개로 이웃 마을 농가를 찾아가 병아리 300마리를 8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농협에서 양계업 입문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인터넷으로 양계 사육 관련 서적을 주문했죠. 빈 농가를 수리하고 가니 닭장을 만드는데 2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지는 순자의 집에서 머물며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졌죠.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서울에서 온 재벌전 부인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서울 부잣집 마님이 시골에서 뭘 하겠어? 얼마 못 버티고 도로 올라갈 거야.
하지만 수진이 직접 삽을 들고 땅을 고르고 자재를 나르는 모습을 보며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수진네 농장은 닭 3,000마리를 사육하고 농장 체험 프로그램과 직거래 유정란 판매, 훈제랑과 장조림 등 가공품 판매를 통해 연 매출 1억 2천만 원을 올리는 안정적인 양계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시 현재. 태준과 지은이 농장을 다녀간 다음날 아침, 수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닭들에게 사료를 주고 개사를 청소했습니다. 순자가 농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그 양반이 전 남편이었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혀를 찼습니다. 그런 상놈한테 40년을 살았구만. 순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인간들 분명히 땅 때문에 온 거요. 조심해요. 예전에도 대기업들이 이 근처 땅을 노린 적 있었담.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어요. 이 땅은 절대 안 팔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닭장 옆 나무 벤치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년 전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왔을 때와 달리 이제는 지킬 것이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죠. 수진네 농장을 다녀온 지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 태주는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농장에서의 기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재무이사가 분기 실적을 보고하는 중에도 태주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회장님. 비서가 불렀습니다. 회장님. 두 번째 부름에야 태준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뭐라고 했지? 임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임원들이 수군거렸죠. 회장님이 요즘 좀 이상하시지 않아? 글쎄 무슨 일 있나? 회의가 끝나고 장남 박준석 부사장이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괜찮아. 신경 쓸 것 없어. 태준이 손을 내저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준석은 아버지의 태도가 평소와 다름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태준이 어머니 수진을 만나고 왔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지은은 사설 흥신소 소장을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네 농장 주변 토지 현황과 매입 가능성을 조사해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흥신소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태준이 자신에게 토지 매입 계획을 직접 언급하지 않자 지은은 먼저 정보를 수집해서 태준에게 제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죠. 일주일 후 흥신소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보고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수진네 농장 주변 토지의 70%는 마을 주민 소유.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매입 가능성 있음. 지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보고서를 들고 태준을 찾아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지은이 보고서를 태준 앞에 펼쳤습니다. 주변 땅을 먼저 사들여서 수진 농장을 고립시키면 돼요. 그러면 결국 팔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태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방식은 너무 지저분해. 지저분하긴요? 합법적인 부동산 투자일 뿐이에요. 법무팀의 검토만이라도 시켜보세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농장에서 자신을 완전히 무시했던 수진의 눈빛이 떠올랐죠. 알았어. 검토만 해보지. 다음날 태준은 대한그룹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김수진 명의 토지 주변에 대한 매입 가능성을 검토해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은 일주일간 관련 서류와 현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무팀장이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주변 토지 매입과 진입로 확보를 통해 수진네 농장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적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도의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고 만약 언론에 알려지면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장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태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무심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죠. 진행해.
대한건설 명의로 주변 토지 매입을 시작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장이 물러간 후 태주는 회장실 창문 앞에 서서 서울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땅의 가치보다도 자신을 완전히 무시했던 수진의 눈빛에 대한 자존심 상함이 더 컸습니다. 그녀가 자신 없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집착이 태준을 움직이고 있었죠. 한편 지은은 태준의 결정 소식을 듣고 만족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별도의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10년 전 다른 유부남과 내연 관계에 있다가 발각되어 합의금을 받고 정리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작성한 합의서 원본이 그 남자의 전 부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지은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내 명의로 된 자산 현황을 정리해줘요. 전화를 끊은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이 마음이 변하면 나도 버려질 수 있어. 미리 준비해둬야 해. 수진네 농장 주변 토지 매입이 시작된 지 2주 후 마을 이장 순자는 면사무소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고 수진네 농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진씨 큰일 났소. 순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장님? 서울의 큰 회사에서 마을 주변 농지를 사들이고 있다는 거요. 시세보다 1.5배나 높은 가격에 벌써 5가구가 땅을 팔았소.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현금을 들이밀고 있다더군요. 고령인 분들이 고가의 제안에 넘어가고 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어요? 계약서에 서울재건설 회사라고만 되어 있고 자세한 건 모른다 하더군요. 수진은 직감적으로 태준의 지시임을 알아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인터넷으로 대한그룹 계열사를 검색해 대한건설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충남 지역 부동산 매입 동향을 조사해봤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았죠. 며칠 후 수진네 농장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고급 세단을 몰고 온 그들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한건설 토지개발팀입니다. 농장 부지 매입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수진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시세의 2배인 평당 70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7,000평이면 약 49억 원입니다. 지금 파시면 좋은 조건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수진이 명함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농장은 팔 생각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대한건설 직원들이 돌아간 후 순자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인간들 분명히 그 회장 양반이 보낸 거요. 더 심한 짓을 할 거요. 순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옛날에 대기업이 마을 땅을 사들여 골프장을 짓겠다고 했다가 주민들 반대에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시작했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님, 저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요. 이 농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거예요. 순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와줄 테니 걱정 마시오. 한편 서울에서는 지은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내연 관계에 있던 중소기업 사장의 전 부인 강정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지은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잠깐 얘기 좀 하죠. 정희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지은이 발을 끼워 넣었습니다. 10년 전 그 합의서 원본 나한테 넘겨줘요. 필요하면 돈을 줄게요. 정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또 다른 가정을 망치고 있겠지. 절대 안 줘. 지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아직 그걸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정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면 증거로 쓰려고 그래. 꺼져. 쾅.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이 뒤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대한건설의 토지 매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수진네 농장 주변 농지 70%가 대한건설 소유가 되었고 수진네 농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양쪽 땅도 대부분 넘어갔죠.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진네 농장이 곧 고립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수진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수진 씨. 자식들 병원비랑 생활비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소. 수진이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사정이 다 있으신 거잖아요. 하지만 밤이 되면 수진은 점점 좁아지는 포위망 속에서 불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토지 매입이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수진은 농협에서 닭 사료를 구입하고 돌아오는 길에 농장 진입로에 공사 안내판이 세워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유지 내 농로 정비 공사. 공사 기간 3개월. 시행자 토지 소유자. 수진이 차를 세우고 안내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공사 시작일이 2주 후로 되어 있었죠. 수진은 면사무소를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농장 진입이 막히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유지 내 공사라서 면에서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대응하시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은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온 수진은 닭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어요. 다음날 저녁 마을 경로당에서 긴급 주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경로당에는 마을 주민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고 젊은 사람은 순자의 막내 아들과 농협 직원 정도뿐이었죠. 순자가 상황을 설명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봤자 이길 수 있겠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아? 다른 주민이 반박했습니다. 수진이가 3년간 이 마을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도와야지. 순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이 마을에 온 후로 농장 체험 프로그램 덕분에 외지 손님들이 얼마나 늘었어? 덩달아 마을 식당이랑 민박집 매출도 올랐잖아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주민회의에서 마을 차원의 탄원서를 작성해 군청과 도청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자가 주도하여 서명을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탄원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수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닭장에 홀로 앉아 닭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병아리 300마리로 시작해 3,000마리까지 키운 세월이 스쳐 지나갔죠. 순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셋째 아들이 아는 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있어요. 내일 연락해 볼게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정말 고마워요. 한편 서울대한그룹 본사에서는 토지개발팀장이 태준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진네 농장 고립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3개월 내로 버티지 못하고 땅을 내놓을 겁니다. 토지개발팀장이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농로 공사가 시작되면 농장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체험객도 줄고 달걀 출하도 불편해질 겁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진행해. 하지만 태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농장에서 자신을 무시하던 수진의 모습이 떠올라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청담동 아파트에서 태준과 지은은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있네. 곧 그 여자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겠어. 태준은 시큰둥하게 잠만 기울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태준은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정말로 무너지면 이 찝찝함이 사라질까?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이 깊어갔습니다. 주민회의가 있은 지 5일 후 수진네 농장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형의 낡은 점퍼와 구겨진 바지 차림이었죠. 얼굴에는 병색이 역력했고 오래된 경찰을 몰고 혼자 왔습니다. 김수진 사모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수진이 경계의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종수라고 합니다. 대한그룹에서 20년간 격리이사로 근무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회장이 보낸 사람이에요. 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회장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수진은 종수를 농장 사무실로 안내하고 보리차 한 잔을 내놓았습니다.
종수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찾아온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주 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회장님과 최지은 씨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다가 호텔 커피숍 앞을 지나갔는데 창문 너머로 회장님 얼굴이 보여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종수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호기심에 몰래 지켜봤더니 회장님과 최지은 씨가 흥신소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와 만나고 있더군요. 충남 홍성 지역 토지 매입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수진네 농장 주변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수진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관련이 있을 거라 직감했습니다. 흥신소 이름을 확인한 후 저도 같은 흥신소에 의뢰해서 사모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종수가 품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수진이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김수진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 부등본 3건과 금융거래 내역이었죠.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부동산 산 적 없는데. 이 계좌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명의로 된 자산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15년 전부터 회장님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사모님 명의로 부동산과 차명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비자금이요? 제 명의로요? 네. 당시 사모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회장님이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사모님 모르게 진행한 겁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종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총 규모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분당 소재 부동산 3건, 차명계좌 예금 약 40억 원에 달합니다. 40억이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회장님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죄를 사모님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실 때도 이 자산들은 재산분할에 포함시키지 않고 숨겨둔 겁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류에 자신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15년 전이면 시어머니 간병하고 아이들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때였어요. 집안일 서류 처리는 다 남편한테 맡겼었는데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사모님 인감도장을 회장님이 보관하고 계셨죠. 수진이 종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비자금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나요? 회장님과 저 이제 사모님뿐입니다. 회장님은 제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종수의 눈에 쓰라림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버렸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복사해둔 겁니다. 그게 5년간 저를 버티게 해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대한그룹의 외부 감사가 나왔습니다. 당시 비자금 조성 정황이 일부 드러날 위기에 처했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외부 감사팀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회장님은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모든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간신히 증거를 확보해서 빠져나왔지만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고 정당한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을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그렇습니다. 20년간 헌신했지만 필요 없어지니까 걸레짝처럼 버려졌습니다. 종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회장님은 법무팀을 동원해 제 연금과 퇴직금을 압류했습니다. 지난 5년간 아파트 경비원, 식당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도 매달 3만 원씩 은행 대여금고 비용을 내며 증거자료를 보관해 왔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언젠가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죠. 종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에 병원에 갔다가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수술이 불가능하고 남은 시간이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대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대한그룹 광고가 나오는데 회장 양반이 웃는 얼굴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더군요. 종수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 순간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 인간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군요. 네. 사모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가진 증거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사모님도 회장한테 버림받으신 분이니까 마음은 같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증거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격리이사 시절 만들어둔 비자금 장부 사본, 회장님의 지시가 담긴 녹취록 12개, 그리고 차명계좌 이체 내역 등이 담긴 외장하드 1개입니다. 종수가 덧붙였습니다. 녹취록 중에는 회장님이 직접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하는 내용도 있고 비자금 사용처를 언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회장님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 복잡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비자금 문제에 연루되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회장님이 언제든 사모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사모님 농장 주변 땅을 사들이고 있는 것도 다 계획이 있어서입니다. 사모님을 궁지에 몰아놓고 나중에 협박카드로 쓰려는 겁니다. 수진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만 생각해 볼게요. 종수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작은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여금고 열쇠입니다. 만약 제가 먼저 죽더라도 이 열쇠로 증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대여금고 위치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수진이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 종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은 사모님의 40년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되갚아줄 때입니다. 종수가 떠난 후 수진은 한참 동안 테이블 위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 태준이 처음부터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을 계획이었다는 사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파트 1 종료 그날 밤 수진은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오늘 낮에 손님이 왔었어요. 수진이 이종수의 방문과 비자금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그 양반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요? 네. 제 이름으로 부동산이랑 계좌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대요. 순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해요. 내일 당장 법률구조공단에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정말 고마워요. 순자가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푹 자요. 내일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지만 수진은 그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태준과 지은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언제쯤 나한테 정식으로 사모님 자리 줄 거야? 태준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하게 굴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벌써 10년이나 기다렸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거야? 회사 상황이 복잡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지은이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지은은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료 정리 빨리 해줘. 그리고 해외 이민 가능성도 다시 검토해봐. 전화를 끊은 지은은 예전에 이용했던 브로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필요하면 증거 조작이나 협박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알아봐도. 곧 연락할게. 지은은 태준이 마음이 변하면 자신도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빠져나갈 구멍과 반격 수단을 준비해두고 있었죠. 다음날 오전 수진은 순자의 연락을 받고 충남 홍성시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최영민이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이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진은 이종수에게서 받은 서류와 자신의 상황, 태준의 농장 압박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영민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검토 끝에 영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선생님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건 이혼 제3분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이 협의 이혼으로 진행되었고 선생님 측에서 별도의 재산 조회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입니다. 영민이 계속했습니다. 둘째, 이 자산들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보면 선생님이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명 자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민이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진 신고입니다. 국세청에 차명 자산 사실을 알리고 본인 관여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겁니다. 이 경우 선생님은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도 포기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법적 제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번째 방법은 적극적 대응입니다. 이종수 씨의 증거를 활용해 박태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고발하고 선생님 명의 자산의 실소유자가 박 회장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영민이 덧붙였습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도 있지만 제대로 되면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고 농장 압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번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을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 비리 전문인 공익법률센터의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수진이 동의하자 영민은 바로 서울의 공익법률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사건 개요를 설명하자 센터장 정미숙 변호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영민과 함께 서울의 공익법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정미숙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팀이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미숙이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승산이 있습니다. 사건을 맡겠습니다. 수진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팀이 증거물을 분석하는 데 2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수진은 농장 일을 하면서 서울과 홍성을 오가며 변호사들과 수시로 연락했죠. 수진은 이종수에게서 받은 대여금고 열쇠로 은행을 방문해 증거물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외장하드 1개, 녹음 파일 12개, 문서 사본 47장. 수진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거물을 전달하자 미숙이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종수 씨가 제공한 자료는 박태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를 입증하기에 충분해요. 영민이 녹취록을 재생하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녹취록을 들어보세요. 회장이 직접 차명 계좌 개설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녹취록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수진 명의로 계좌 하나 더 만들어. 인감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처리해.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분명하고 지시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요. 변호사팀은 2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기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는 국세청의 대한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 제보. 둘째는 검찰의 박태준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고발입니다. 미숙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다만 2가지 모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언론 대응 준비를 마친 후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보 후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최소 2주에서 3주, 본격적인 압수수색까지는 1~2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하셔야 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장과 서울을 오가느라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순자와 마을 사람들이 농장 일을 도와주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해외법인 파견을 마친 차남 박민수가 3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민수는 짐을 풀고 곧바로 어머니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장된 전화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서울 청담동 집 주소로도 연락이 되지 않았죠.
민수는 3년 전 해외로 떠나기 직전 어머니에게서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급하게 출국해야 해서 자세한 사정을 듣지 못했고 이후 어머니가 괜찮다고만 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몰랐죠. 민수가 형 준석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나야. 어머니 연락처 좀 알려줘.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 준석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 바빠. 궁금하면 알아서 찾아봐.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형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민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충남 홍성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머니가 시골에서 양계장을 한다고?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아무도 자신에게 이 사실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았는지 분노가 치밀었죠. 민수는 당장 충남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 아버지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야, 본사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민수는 일단 아버지를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 태준이 민수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본사 전략기획팀으로 발령났다. 형이 부사장인데 동생까지 빠지면 가족 경영 이미지가 무너져.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경영에 관심 없어서 해외법인 실무직을 자처한 거 아시잖아요.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할 때란 말이다. 민수는 아버지의 압박에 일단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니를 찾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민수가 회사에 출근한 첫날 격리부서 복도를 지나가다가 직원들 사이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격리의사 있잖아, 이종수 의사. 퇴직할 때 뭔가 자료를 빼돌렸다는 소문 들었어?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민수는 그 격리의사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대놓고 묻기 어려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가 소유한 충남 홍성 토지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며 주말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 출근한 지 일주일 후 주말을 이용해 드디어 충남 홍성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수진네 농장에 도착한 민수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수진네 농장이라는 깔끔한 간판, 정비된 닭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닭들.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닭장 앞에서 고무장화를 신고 달걀 바구니를 들고 있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낯익은 실루엣에 손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언제 들어온 거야? 일주일 전에요. 어머니 연락처가 바뀌어서 못 찾았어요. 수진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집으로 들어와. 밥부터 먹자. 수진의 집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닭장과 마당이 보였고 벽에는 농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수진이 따뜻한 밥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게. 수진은 태준의 내연녀, 일방적인 이혼 통보, 형 준석의 외면,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 시작한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내연녀를 두고 있었다고요? 응. 10년이나 됐대.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은요? 형은 이걸 알고도 아버지 편을 든 거예요? 준석이는 회사 생각해서 조용히 정리하라고 했어.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한테 연락했을 때 왜 제대로 말 안 해준 거예요? 어머니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고. 수진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걱정할까봐 괜찮다고만 했어. 미안해.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해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금 농장 상황은 어때요? 아까 보니까 진입로 쪽에 공사 안내판이 있던데.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농장 주변 땅을 사들이고 있어. 농장을 고립시키려는 것 같아.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요? 응. 그래서 지금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할게요. 어머니 편이에요, 저는. 수진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하니까 무리하지 마. 넌 회사 다녀야 하잖아.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지금 전략기획팀이에요.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찾아볼게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히 엮이면 안 돼. 조심해야 해. 알겠어요. 무리하지 않을게요. 그날 밤 민수는 농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가 해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맛이 그대로네요. 수진이 웃으며 밥을 더 떠줬습니다. 많이 먹어. 해외에서 고생 많았지. 저녁 식사 후 순자가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어머, 이 청년이 둘째 아들이요? 민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순자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잘생겼네. 어머니 잘 모셔야 해요, 알았지? 민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이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서울로 돌아가며 약속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올게요. 어머니 힘내세요. 수지는 아들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농장 입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민수는 회사에서 조심스럽게 과거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격리부서 관련 자료와 비용 처리 내역에 주목했죠. 민수는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옛날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으면 개인 USB에 저장해 두었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 복잡한 심정으로 민수는 매일 밤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간 지 2주 후 변호사팀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드디어 국세청 제보와 검찰 고발이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미숙이 고발장을 직접 검찰청에 제출하고 같은 날 국세청 조세범죄신고센터에도 상세한 제보서를 접수했습니다. 미숙은 신뢰할 수 있는 기자 2명에게도 사건 개요를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검찰 고발 사실이 확인되면 기사화해주세요. 제보 접수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경제 전문지 한 곳이 단독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대한그룹 비자금 의혹 회장 일가 수십억 차명자산 보유 정황. 기사에는 차명 계좌와 차명 부동산의 규모, 비자금 조성 시기, 관련 인물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전처 명의를 도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기사가 나간 당일 오후 대한그룹 주가는 장중 5%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대한그룹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죠. 다음 날부터 주요 방송사와 종합일간지들이 후속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재벌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전처명에 이용한 재산 은닉 정황. 기사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한 달 후 국세청은 대한그룹 본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도 대한그룹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죠. 대한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준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누가 제보한 거야? 당장 찾아내. 태준이 고함을 질렀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법무팀과 보안팀에 내부조사를 지시했지만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했죠. 지우는 뉴스를 보고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도 태준의 비자금 일부를 받아 챙긴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훈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사가 나한테까지 미칠 수도 있어. 방어 전략 세워놔. 해외 이민 가능성도 다시 검토해. 한편 수지는 농장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닭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순자와 함께 뉴스를 시청했죠. 순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만. 그 양반 이제 끝장이야.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해요. 미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고 기자들의 접촉을 피하세요. 농장에 기자 몇 명이 찾아와 수진이 제보자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수진이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기자가 와도 아무 말하지 마시오. 마을 입구에서 낯선 차가 들어오면 연락하고. 마을 전체가 수진을 보호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회사에서 조심해라. 민수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 중 아버지가 지은에게 송금한 내역을 정리해 변호사팀에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닭장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태준이 어떤 반격을 해올지 대비해야 해.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언론 보도가 시작된 지 한 달 반 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회계장부와 금융거래 자료가 대거 압수되었죠. 검찰 수사관 30여 명이 대한그룹 본사 건물에 들이닥쳤습니다. 격리부서와 회장실을 수색하는 장면이 취재진에 의해 생중계되었죠. 태준은 검찰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청을 나서는 태준 앞으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한 말씀해 주세요. 차명 자산이 사실입니까? 태준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입니다. 정정당당히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차에 타는 장면이 뉴스에 여러 번 반복 재생되었죠. 대한그룹 주가는 두 달 새 30% 하락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지분을 매도하며 경영권 위기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죠. 주요 거래처들은 대한그룹과의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은행들도 대출 만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유동성 위기 상황이 전개되었죠. 태준은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 인맥을 동원해 수사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오랜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2명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리를 두었죠. 회장님, 지금 언론이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저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은은 태준에게서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 영주권 취득 절차 알아봐. 빨리. 그리고 4명의 부동산 매물로 내놔. 한편 수진네 농장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은 아침마다 닭들에게 사료를 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죠. 순자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숨 돌려도 되겠소. 그 양반 이제 끝이야.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재판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긴장 풀면 안 돼요. 민수는 매주 주말 농장을 방문해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변호사팀에 전달하며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죠. 민수가 미숙에게 자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최지은 씨한테 송금한 내역이에요. 15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지은 씨 명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도 있어요. 미숙이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으로 최지은 씨도 비자금 수혜자임을 입증할 수 있겠네요.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민수가 농장을 방문했을 때 마침 마을 장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터 구경 갈래? 같이 가자. 마을 경로당 앞 공터에서 열린 장터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인근 지역에서 온 손님들로 북적였죠. 수진은 자신이 직접 키운 닭에서 나온 달걀로 만든 훈제란과 장조림을 장터에서 판매했습니다. 수진 씨, 훈제란 2봉지 주세요. 장조림도 하나요? 지역 주민들이 줄을 서서 구매하는 모습에 민수는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네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안 사줬어. 3년 동안 열심히 한 거지. 장터에서 한 노부부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TV에서 대한그룹 뉴스 봤는데 혹시 그 회장이랑 관계가 있는 분이세요?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예전에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노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겠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다시 일어서시다니.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마을에서 존중받고 있구나.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잘못을 밝혀서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어. 장터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일요일 저녁 수진네 농장에 예고 없이 장남 준석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농장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준석이 차에서 내렸는데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양복 차림이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과 어울리지 않았죠. 준석이 성큼 걸어와 농장 마당에 서 있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준석아, 웬일이야? 왜 연락도 없이? 준석이 다짜고짜 추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신고한 거예요.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제 인생도 끝이라고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석아,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이요? 지금 제가 진정이 돼요? 준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부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수사받으면 제 입지도 흔들린다고요.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마당에 있던 민수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형, 왜 그래요? 어머니한테 왜 소리를 질러요? 준석이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너도 어머니 편이야? 동생이라는 놈이 가족을 배신해? 민수가 맞섰습니다. 배신이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한 일이 뭔지 알기나 해요. 내연녀를 들이고 어머니를 쫓아낸 게 정상이에요. 준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부부 사이 일이야.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부부 사이 일이요? 40년을 헌신한 어머니를 버린 게 그냥 부부 사이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수진이 두 아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준석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업하려면 다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요.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한 일이 밝혀진 것뿐이야. 농장 쪽에서 순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요? 순자가 준석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면 쓰나? 어디서 배운 버릇이 그래? 준석이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요? 순자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내 어머니가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긴 하나? 시부모 봉양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자기 인생 없이 살았어. 이 마을에서 수진이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준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네요. 준석이 수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어머니. 준석이 뒤돌아서서 차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한참 동안 아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석이가 저렇게까지. 순자가 수진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저 녀석은 나중에 후회할 거요. 지금은 눈이 멀어서 그래. 민수가 어머니 곁에서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준석의 모습, 대학 합격했을 때 기뻐하던 모습. 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며 가슴이 미어졌죠. 민수는 옆방에서 형의 행동에 분노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한테 저럴 수 있지? 아버지 편에 서서 어머니를 외면하다니. 수진은 새벽 5시쯤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손을 잡고 걷던 꿈을 꾸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파트 2 종료. 준석이 다녀간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태준의 변호인단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태준은 유명 로펌 3곳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비용은 아끼지 마.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태준이 변호인단에게 지시했습니다. 태준 측 변호인단은 언론에 새로운 주장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명 자산은 모두 전처 김수진 씨가 남편 몰래 만든 것. 일부 매체가 돈을 받아 기사를 썼습니다. 전처의 배신, 재벌 부인의 숨겨진 재산. 기사에는 수진이 결혼 생활 중 개인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혼 후 시골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며 은둔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준 측은 매수한 증인 2명을 내세웠습니다. 과거 대한그룹 경리부서에서 일했던 직원들이었죠. 김수진 사모님이 직접 지시해서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저도 사모님의 지시를 받고 서류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5년 전 회사를 그만둔 직원들로 태준 측에서 각각 3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거짓 증언에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태준 기소 의견이었지만 상부에서 증거가 더 필요하다며 수사 속도를 늦추는 지시가 내려왔죠. 미숙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부 지시의 배후에 박태준 회장의 정치권 인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전과 여론전을 더 강화해야 해요.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검찰이 수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해온 것이죠. 미숙이 급히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최지은 씨가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증거요? 선생님이 이혼 전에 남편 재산을 빼돌리려고 계획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입니다. 미숙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녹취록에는 선생님이 박태준 회장의 비서에게 차명 계좌 개설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은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은 씨가 고용한 성대모사 전문가가 선생님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만든 가짜예요. 수진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미숙이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검찰이 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해서 선생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녹취록 조작을 입증하려면 음성 분석에 최소 2주가 필요한데 구속영장 심사는 10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수진은 검찰에 출석해 녹취록에 대해 추궁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녹취록을 재생하며 물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본인 목소리 맞습니까? 녹취록에서 수진의 목소리와 비슷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남편 몰래 해야 하니까 조심해서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류에 부인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본인 것이 아니라면 증명해 보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인감도장은 남편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를 본 적도 없어요. 검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음성 감정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전에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제가 구속될 수도 있는 건가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에서도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제보자가 오히려 피의자 반전의 재벌 비자금 사건. 일부 매체가 수진에게 불리한 기사를 내보냈고 인터넷 댓글에도 수진을 비난하는 글이 늘어났습니다. 재벌 부인이 시골에서 불쌍한 척하며 남편 뒤통수 쳤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군. 농장으로 돌아온 수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되면 농장은 어떻게 되는지, 닭들은 누가 돌보는지 걱정에 휩싸였죠. 새벽에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 뉴스 봤소. 걱정 마시오. 순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응원하고 있어.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장님, 저 어떡해요?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대요. 순자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요. 버텨야 해요. 구속영장 심사 8일 전 수진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농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닭장에서 사료를 주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진 것이죠. 마침 근처에 있던 마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수진은 마을 보건진료소를 거쳐 홍성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급성 위궤양입니다. 최소 2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2주요? 저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는데.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이 원인입니다. 이대로 가시면 더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지금은 몸부터 추스르셔야 합니다. 순자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진 씨 괜찮소? 순자가 병실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잡혀가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일이요? 마을 사람들도 돌아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과일 바구니와 죽을 가져와 병실에 놓고 갔죠. 수진 씨 농장은 우리가 돌볼 테니 걱정 마시오. 어서 나와서 돌아오시오. 민수도 회사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더 빨리 도움이 될 자료를 찾았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수진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미숙이 병원을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일주일 연기를 허가했어요.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일주일의 시간을 벌었으니 그 안에 반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수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회사에서 찾은 자료가 있어요. 민수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최지은 씨에게 송금한 15억 원의 상세 내역이에요. 그리고 최지은 씨 명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도 있습니다. 미숙이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명의 법인 카드로 최지은 씨의 명품 구매와 해외여행 비용이 결제된 내역도 찾았어요. 다 합치면 15억 원이 넘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으로 최지은 씨가 비자금 수혜자임을 입증할 수 있겠네요. 최지은 씨가 제출한 녹취록에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 조작 자체를 입증하지 않으면 선생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요. 병실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헌신한 결과가 이것인가?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통화한 후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종수 선생님이에요. 중요한 증거가 하나 더 있다고 하세요. 수진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민수가 통화를 스피커로 전환했습니다. 종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었던 녹취록이 있습니다. 무슨 녹취록이에요? 3년 전 회장님과 최지은 씨가 사모님 이혼을 논의하던 자리에서 몰래 녹음한 겁니다. 회장님이 최지은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수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김수진 명의로 된 건 다 내가 만든 거야. 이혼하면 그건 내가 다시 정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녹취록이 있었어요? 네. 정말 최후의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이제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숙이 전화기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이종수 선생님, 저는 정미숙 변호사입니다. 당장 만나서 녹취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숙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동시에 음성감정 전문가에게 긴급 의뢰를 넣겠습니다. 최지은 씨가 제출한 녹취록의 조작 여부를 분석해야 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요. 순자가 병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정말이네. 구속영장 심사 3일 전 변호사팀은 3가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여 반격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미숙이 병실을 방문해 수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민수 씨가 제공한 박태준 회장과 최지은 씨의 자금 거래 내역입니다. 최지은 씨가 15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수령한 것을 보여줍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음성 분석 전문가에게 긴급 의뢰받은 감정서입니다. 최지은 씨가 제출한 녹취록의 음성이 선생님 본인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95% 이상이라는 내용이에요. 수진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미숙이 계속했습니다. 음성 감정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긴급 의뢰했습니다. 감정 전문가 팀이 24시간 교대 작업으로 분석을 완료했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세 번째 증거는 이종수 선생님이 제공한 박태준 회장의 자백성 발언 녹취록입니다. 미숙이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수진 명의로 된 건 다 내가 만든 거야. 이혼하면 그건 내가 다시 정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사람이 직접 그렇게 말했군요. 미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검찰에도 해당 증거를 제출할 겁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기자회견이요? 네. 여론의 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얼굴을 보여주시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기자회견 전날 밤 변호사팀은 수진의 병실에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수진 환자분 아직 퇴원하시기엔 이릅니다. 기자회견 참석은 무리예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일이에요. 제가 직접 얼굴을 보여야 해요. 의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번만이에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물러났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오전 수진은 휠체어를 탄 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한쪽에서 휠체어를 밀었고 순자가 반대쪽에서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죠. 수진은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입원복 대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기자회견에 임했죠. 기자회견장에는 50여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미숙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된 정미숙 변호사입니다. 대한그룹 박태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 경위, 전처 김수진 씨 명의 도용, 그리고 김수진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증거 조작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미숙이 첫 번째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15년 전부터 전처 김수진 씨 명의로 부동산과 차명 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최지은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은 조작된 것입니다. 미숙이 음성 감정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해당 녹취록의 음성이 김수진 씨 본인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최지은 씨가 고용한 성대모사 전문가가 김수진 씨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만든 가짜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세 번째로 박태준 회장이 스스로 김수진 씨 명의 자산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인정한 녹취록을 공개하겠습니다. 미숙이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수진 명의로 된 건 다 내가 만든 거야. 이혼하면 그건 내가 다시 정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게 정말 박태준 회장 목소리입니까? 녹취록 출처가 어디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숙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이 녹취록은 대한그룹에서 20년간 격리이사로 근무했던 이종수 씨가 제공한 것입니다. 이종수 씨는 박태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 실태를 가장 잘 아는 분이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일부 기자는 바로 기사 송고를 위해 노트북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마이크에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김수진 씨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수진이 휠체어를 타고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부모님 간병, 자녀 양육, 남편 사업 내조에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늙은 여자랑 살기 싫다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자산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인감 도장을 이용해 몰래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죄를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가짜 녹취록까지 만들어서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수진 씨,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박태준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미숙이 나서서 일일이 답변했습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수진은 휠체어에 앉은 채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사진을 찍혔습니다. 그 모습이 저녁 뉴스 메인 화면으로 전국에 방송되었죠. 기자회견 내용이 뉴스로 퍼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수진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재벌의 막장 행태, 전처에게 죄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한 내연녀와 짜고 증거 조작.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의 대한그룹 비자금, 박태준 증거 조작, 김수진 기자회견이 올라갔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죠. 김수진 씨 응원합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저런 인간이 재벌이라니 부끄럽다. 검찰은 내부 검토 끝에 수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재검토한 결과 김수진 씨에 대한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습니다. 지은은 녹취록 조작 교사 무고 사기 혐의로 추가 고발되었습니다. 검찰은 지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은이 태준에게서 받은 금품 내역, 해외 송금 준비 자료, 성대모사 전문가와의 연락 내역과 비용 지급 내역, 그리고 과거 다른 유부남과의 합의서, 사본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은이 녹취록 조작을 의뢰한 브로커와 성대모사 전문가도 검거되었죠. 지은의 과거 전력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최지은, 10년 전에도 유부남과 내연 관계 합의금 수령, 여러 남성들에게 금품 뜯어낸 정황. 여론은 지은을 향해 더욱 거세게 돌아섰습니다. 지은이 법정에 출석하는 날, 예전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지은은 고개를 숙였죠. 태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검찰은 태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태준은 체포되어 검찰청으로 압송되었죠. 태준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 뉴스로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늙어 보였죠. 한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준이 변호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녹음되어 준석에게 전해진 것이죠. 준석이도 회사 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 필요하면 공범으로 엮어서 책임을 분산시키자. 준석은 그 녹음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아버지가 나까지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 태준의 비리를 추가로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모든 건 회장님이 지시한 거예요. 지은의 폭로로 태준의 추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정치권 로비 의혹, 관공서 뇌물수수 정황 등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올랐죠. 대한그룹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태준 회장의 회장직 해임을 결의합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장남 준석도 부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수진은 퇴원 후 마을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장 입구에는 김수진 씨 무사 귀환 환영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수진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소. 이제 푹 쉬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수진 씨 잘 돌아왔어요. 우리가 농장 잘 돌봤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수진이 농장으로 돌아온 지 2주 후
예고 없이 장남 준석이 다시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세단이 아니라 렌터카를 몰고 왔습니다. 양복 대신 평상복 차림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수진과 민수는 마당에서 일하다가 형이 나타난 것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순자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준석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과 민수 모두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라 말을 잃지 못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했던 말들. 정말 죄송합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데? 준석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필요하면 내 이름도 쓸 수 있다고.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준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까지 공범으로 엮어서 책임을 분산시키려고 했대요. 제가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가 복잡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몸을 숙여 준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거 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겠지. 준석이 일어서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것이 전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형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늦었지만 왔으니 됐어. 형제는 어색하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자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가왔습니다. 밥이나 먹고 가요. 배고프지? 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지난번에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순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자고. 저녁 식탁에 수진, 민수, 준석, 순자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풍경이 펼쳐졌죠. 수진이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구나. 준석이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회사는 떠났지만 어머니랑 동생 곁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수진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라. 여기는 내 집이기도 하다. 저녁 식사 후 준석은 민수와 함께 닭장을 돌아봤습니다. 준석이 닭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셨구나.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놀랐어. 어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읽어낸 거야. 준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 아버지 편만 들면서. 민수가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돼. 늦지 않았어. 밤이 깊어 준석이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어머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운전 천천히 하고. 준석의 차가 농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은 창문 너머로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의 차를 배웅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자가 수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됐어. 큰아들이 정신을 차렸구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와줘서 다행이에요. 순자가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이는 것 같소. 조금만 더 버텨요. 수진이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요. 준석의 방문이 있은 지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태준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태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종수가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대한그룹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20년간 격리의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박태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15년 전부터 전처 김수진 씨 명의로 부동산과 차명 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모든 지시는 회장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김수진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셨습니다. 회장님이 사모님의 인감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사모님 몰래 진행한 것입니다. 태준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 아닙니까? 증인은 5년 전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종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해고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입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증언은 모두 사실이며 증거자료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재판부가 태준 본인의 자백성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수진 명의로 된 건 다 내가 만든 거야. 이혼하면 그건 내가 다시 정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준 측 변호인단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방 청석에는 수진과 민수,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은 태준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예전의 당당한 재벌 회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1심 재판은 2달간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태준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하여 자산을 은닉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이러한 행위는 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태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태준 측은 항소를 선언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증거가 명확해 형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같은 시기 지은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은 녹취록 조작 교사, 무고,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은이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장님 지시였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지은의 적극적인 가담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단순히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지은이 판결을 듣고 고개를 떨구는 장면이 뉴스로 방송되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과 대비되는 초라한 모습에 여론은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을 보였죠. 지은은 항소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대한그룹은 태준의 유죄 판결 후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부실 계열사를 매각하고 그룹 규모를 기존의 60% 수준으로 축소했죠. 새로 선임된 전문 경영인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투명 경영으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준석은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자신만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어머니 농장을 주말마다 방문했습니다. 수진의 재산분할 정정 청구 소송도 2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미숙이 수진에게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혼 조건이 부당했고 차명, 자산의 실소유자가 박태준 회장임이 인정되어 35억 원의 추가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보다 제 이름이 깨끗해진 것이 더 기뻐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싸우신 선생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검찰은 수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진의 명예가 법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재판이 마무리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네 농장은 닭 5,000마리로 규모를 확대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민수는 농장에 정착하여 온라인 직거래 판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직거래 고객이 700명을 넘었어요. 매출도 기존 대비 50% 증가했고요.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와서 농장이 더 좋아졌구나. 고맙다 민수야. 수진과 민수는 농장 옆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수진네 마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방문객들에게 유정란 요리와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순자가 직접 만든 반찬과 수진의 장조림, 훈제란이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순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덕분이에요. 반찬이 맛있으니까 손님들이 또 오는 거예요. 지역 방송사에서 수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전국 방영했습니다. 버림받은 전처 당당히 일어서다라는 제목으로 시청률 8%를 기록했죠. 다큐멘터리 방영 후 전국에서 응원 편지 200통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그중 일부에 직접 손글씨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순자는 홍성군으로부터 지역사회 공원 유공 표창을 받았습니다. 수진 내 농장 지원 활동과 마을 발전 기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죠. 순자가 상장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상까지 받아? 다 수진 씨 덕이지. 수진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장님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모든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수진은 68세 생일을 맞아 농장에서 조촐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에는 민수와 준석 두 아들, 순자와 마을 주민 20여 명, 미숙과 영민이 참석했습니다. 농장 마당에는 긴 테이블이 놓이고 수진이 직접 키운 닭으로 만든 요리와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졌죠. 순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이 마을에 온 지 벌써 4년이 됐어. 처음엔 서울 부잣집 마님이 시골에서 뭘 하겠나 싶었지. 마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순자가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닭장 청소하는 거 보고 생각이 달라졌어. 이제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농장 풍경이 담긴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니가 읽어낸 것들을 기억하세요. 수진이 액자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준석이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오겠습니다. 수진이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야. 미숙이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수진 씨의 사건을 맡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 아이들이 닭장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병아리 보여주세요. 수진이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육추실로 향했습니다. 육추실에는 새로 태어난 병아리 수십 마리가 노란 솜털을 펄럭이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내밀었죠. 수진은 아이들에게 병아리 만지는 법을 알려주며 4년 전 병아리 300마리로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민수와 준석 그리고 순자였습니다. 네 사람은 마당에 놓인 벤치에 앉아 별이 뜨기 시작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자가 먼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만 가봐야겠소.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수진이 순자를 배웅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준석도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며 일어섰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어머니. 민수와 수진 둘만 남은 마당에서 민수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와서 행복하세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왔으니까. 근데 이제는. 수진이 농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서.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어머니.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닭장으로 향했습니다. 닭들에게 사료를 주며 하루를 시작했죠. 농장 언덕 위에서 바라본 홍성의 푸른 산과 맑은 하늘.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40년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수진. 남편의 내조, 시부모 봉양, 자녀 양육. 자신의 이름 세자보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 불리는 것이 익숙했던 여자. 그런 그녀가 66세의 빈손으로 시골에 내려와 병아리 300마리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서울 부잣집 마님이 시골에서 뭘 하겠냐고 얼마 못 버틸 거라고 했죠. 하지만 수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닭장을 청소하고 땅을 고르고 사료를 날랐습니다. 그렇게 4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 수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여성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수진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